4일 동안에 4주 4일 동안에 교육을 강의를 맡아주실 우리 박양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밖에 아주 무더운, 아주 뜨거운 날씨인데 여러분들의 뭐랄까 문화과 또 철학과 예술과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무더위를 쫓아 나가려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에 이런 아주 특별한 테마를 갖고서 이 강의를 했는데 한 2년인가 3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갖다가 일단은 여러분들 텍스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4주 동안에 걸쳐서 어떤 강의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목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항상 뭐냐면은 이 작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작가는 도대체 보통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글을 쓰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글을 쓸 적에는 기본적으로 나는 수필을 쓰는 작가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조금 더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저는 항상 글의 길과 길의 글, 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을 펼칠 동안에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책 속에 있는 그 각각의 뭐랄까 단락이랄까요? 그 문장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되고요. 또 우리가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인생은 예를 들어서 뭐 산책이라든가 또는 소풍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의 여정, 우리가 하잖아요. 여정, 이것은 곧 바로 여행이다. 그래서 작가라는 사람은 길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고 글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소설의 섹슈얼리즘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뭐냐면은 이 어떤 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 소재를 잡을 적에 소재를 잡는 순간에 나는 저 소재와 작가 사이에 연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보고서요. 특히 한강 선생님의 채식주의자, 아주 작년에 노벨 문학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문학 속에, 특히 소설 속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그 섹스와 그 성애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하나의 예술적 희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있는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이때는 조금 19금까지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으니까 충분히 미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또 작가가 길을 가는데 전형적으로 작가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독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독자. 책에서 독자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수필가가 되죠. 수필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뭐냐면은 문학인이 되는 것이고 예술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냐면 저는 항상 뭐냐면 시인이다 또는 철학, 소설가다, 수필가다 이런 어떤 장르적인 어떤 편가르기 이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은 인문작가다. 왜 인문작가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항상 그 갖고 있는 화두가 문학과 철학과 종교와 예술 이 네 개의 수레바퀴, 그죠? 예술과 철학과 문학과 종교 이 네 개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거기서 어떤 하나의 그 나의 어떤 예술적인 것을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개의 테마를 잡았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편의 시로부터 항상 저희들은 뭐냐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시키려고 하는 시는 진정한 여행하는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름이 된다든가 또는 봄이 되든가 가을이 되면은 캐리를 끌고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여행은 엔터테인먼트죠. journey, 엔터테인먼트. 그러나 정말 진정한 여행이 누구냐? 이걸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이걸 했습니다. 나짐 히크메트는 누구냐면 터키의 작가입니다. 터키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낭만주의적인 어떤 하나의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터키로부터 반정부 작가로 낙인을 찍혔고요. 평생 동안의 투어과 해외 추방을 그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50살이 되었을 적에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시인과 작가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어서 어디서 폴란드와 소련으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나짐입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이지만은 터키에 살아내지를 못했고요. 평생 동안 터키에서 뭐냐면 자기 작품을 발표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작가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작품을 발표를 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독자한테 읽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어떤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는 사람, 작품을 예를 들어서 독자한테 읽히지 못하면 그만큼 비극적인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감옥에서 쓰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화두로 던지는 이야기. 나는 정말 이런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주 하나의 핵심적인 부사가 반복이 됩니다. 제가 시간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뭐가 반복됩니까? 아직 하는 말입니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또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여기서는 진정한 하는 말이 두 번입니다. 우리 말에 아직도 씁니다. 어르신들이 하고, 여기 보면 아직 안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안 왔나? 이거 우리말 아직은 기죽이는 말입니다. 그죠? 아직 그죠? 기를 죽인다든가 또는 남의 어떤 무능을 탓하고 짜증을 내부리는 말이 아직입니다. 근데 이 아직을 이 니즘은 뭐라고 불이했느냐면 희망, 비전,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이런 것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쓰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또 하나의 글을 있잖아요. 나는 아직 내가 쓰고 싶은 시를 쓰지 못했어. 나는 아직 내가 쓰고 싶은 소설을, 수필을 쓰지 못했어.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도전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아직이라는 말이냐.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그거 못했나?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야, 아직도 너에겐 쓸 시가 있어. 아직도 너에겐 쓸 수필이 있어. 이런 하나의 이야기를 가자. 그래서 비록 오늘의 이 시대가 난장판의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쓰고 싶고 써야 되는 시와 수필과 글이 있다. 이러면 작가의 앞길이 환하게 열린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덧붙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강의의 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자료로 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는 이제 이 특강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 특강의 내용을 단지 A4 용지 2장에 압축시켜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의 조상. 작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조상은 호모 비아토르다. 우리가 보통 호모 사피엔스 하는 말을 씁니다. 그죠? 생각하는 사람, 호모 사피엔스죠. 근데 호모 비아토르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행자 또는 순례자, 이런 뜻을 이제 호모 비아토르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언어로서 두 여행입니다. 언어로서 두 여행은 작가의 두 여행. 이거는 글의 길과 길의 글이라는 두 개의 언어로서 작가의 두 길을 여행을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예를 들어 작가들은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작가로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 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인이라 하는 것은 감옥이라 하는 것은 아주 갇혀 있는 것이고 빛이 없는 곳이고 희망이 없는 곳이고 절망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통 작가들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 21세기의 대한민국, 21세기의 폴란드 이런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의 그 캄캄한 감옥을 받쳐주는 하나의 빛이 글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촛불이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의 관점을 뭐냐면 우리들은 어쨌든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여행이라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행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우리는 어쨌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 삶에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여행.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울음. 저는 항상 요즘 이 울음이라는 것, 소리라는 것과 침묵. 그 다음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웃지 않고,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는 침묵의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가는 하나의 울음이라는 소리로부터 그리고 죽음이라는 침묵까지 가는 것이다. 그럼 또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나의 인노선스, 어떤 하나의 순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사람이 하나님이 뭐냐면 아이라 그랬습니다. 아이. 근데 이 아이가 처음 할 때는 그야말로 뭐냐면 순진한데 점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뭐냐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타락하고 그리고 못돼지는 것이 어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노선스로부터 시작해서 experience, 어떤 순수로부터 경험으로 가는 그 과정이 우리는 하나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봤을 적에 이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침묵으로 가고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 가고 그리고 순수로부터 예를 들어서 악성으로 가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렵고 혼탁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은 그저 작가는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만의 공간이라 가서 책과 창작이다. 독서와 창작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독서와 창작을 하게 되면 뭐냐? 몸이 묶입니다. 몸이 묶이니까 이 몸을 풀어줘야 됩니다.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에게는 뭐냐면 길의 여행과 책의 여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데 글이 잘 쓰여지지 않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짜증스럽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스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여행이다. 몸의 여행이 필요하다. 길의 여행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우리는 살아가는 부터 과정까지 우리가 생로병사라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시간병, 병 중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암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아니고 감기도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병입니다. 시간이라는 병은 어떤 명약이라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명은 시간병입니다. 이 시간병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길을 거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영문학을 하고 이러니까 성경에서 인용을 많이 합니다만 그 성경에서 이 아담이 이브에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지옥으로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추방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인간이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것은 추방이 아니고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신의 나라 에덴의 동산은 아담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면은 아버지 집에서부터 내 집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에서 집에서 벗어나서 나의 땅 집으로 이주하면서 거기서부터 모험하고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순례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입에서 쫓겨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추방과 순례, 요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려받았던 인물이 작가입니다. 작가는 곧 누구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어느 미지의 땅으로 여행을 할 적에 바로 그곳에는 스스로 자신을 추방하고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순례해가는 이 두 개의 성질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작가가 갖고 있는 여행의 두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 작가가 여행을 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조용히 즐기는 여가 선용이고 여가 활용입니다. 그러나 작가가 이래서 막 한번 놀러 가야지 이거 가지고는 절대 거기서 뭐냐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여행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은 추방이자 순례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여행이 있습니다. 그의 여행이 저는 항상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꼭 곰곰이 찾아보니까 모세의 10계명입니다. 모세의 10계명. 저는 항상 뭐냐면 최초의 성문 텍스트, 인간이 읽고 해석해야 할 최초의 텍스트, 글자로 쓰여진 것은 뭐냐면 10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0계명은 누가 썼냐? 글을 쓸 줄 아는 하느님,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줄 아는 모세, 그 다음에 들을 줄 아는 대중, 이 세 사람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적은 것이다, 모세가 적은 것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처음으로 이 10계명이라는 하나의 리딩 텍스트를 받았습니다. 리딩 텍스트는 이 10계명에 10개인데 8개가 don't 하는 말입니다. 8개가 don't. 2개가 하락하는 말입니다. 2개 하락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2개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이 하지 마라 하는 말은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뭐냐면 이 하나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작가가 간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학과 대부분의 어떤 작품은 인간이 저지르고 싶은 욕망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속에는 그것을 저지르고 싶은 무의식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뭐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든가 수필로 써서는 독자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하고 싶지만은 할 수 없는 그 무의식과 욕망을 건드리는 것, 이것이 저는 항상 문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얘기는 뭐냐면 읽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글이 있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출발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에덴의 동산에서 집으로 내려온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의 10계명. 이것이 작가가 하나의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할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뭐냐면은 이 대신에 우리 인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두 발과 두 손을 주었느냐? 이거는 물론 똑바로 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외팔이라든가 외로는 아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작가라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남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두 발을 준 이유는 한 발로는 일하라는 것이고 다른 한 발로는 뭐고 여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준 이유는 한 손으로는 일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뭐하라고 말입니까? 글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한 발과 한 손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작가가 갖고 있는 글을 써야 되는 하나의 소명, 또 동시에 길을 여행해야 된다는 그 하나의 특혜, 이것을 갖다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새롭게 이해하고요. 인간은 뭐냐? 왜 인간은 두 눈을 주었지? 두 귀를 주었지? 이것을 거듭거듭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옛날에 아담과 이브 시절, 모세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뭐냐면 작가가 걸어야 할 길의 원형이 있고 써야 할 글의 원형이 있고 되어야 할 작가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오늘 이렇게 금방 두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 여기 나오는 작가의 두 여행, 글의 길과 글의 여행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걸 하면서 제 앞에 보면 에밀리 디킨스가 쓰는 시로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에 르젠이 터키의 시인이 우리에게 뭐냐면 아직 우리에게는 서지 않은 글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터키의 동양의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의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 작가, 하나는 여주 작가, 하나는 미국의 자기 조국에서부터 추방된 작가, 자기 나라에서 조금 더 작품을 발표하지 못한 작가입니다. 여기는 에밀리 디킨스라는 이분이 있습니다. 에밀리는 여류 작가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여류 작가가 있지만 이 에밀리 디킨스만큼 아직까지 뛰어난 여류 작가는 없습니다. 1830년부터 그 다음에 1900년까지 19세기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 평생 동안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딴 데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평생을 자기 집에서 귀신처럼 유령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은 수녀라는 이런 별명을 가졌던 분입니다. 1850년부터 미국에 많은 여류 작가들이 태어나서 그 대부분의 여류 작가들은 뭐냐면 그냥 가정에 대해서 또는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아들, 딸 낳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 에밀리 디킨스는 절대로 그걸 쓰지를 않습니다. 아주 철학적이고 그리고 아주 신비적이고 신화적인 이런 시를 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랄까요? 아주 지적인 어떤 하나의 글을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를 육지에서 먼 대양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책만한 순양함이 없다 그랬어요. 기세 좋은 시구를 가득하면 책만큼 시 달려갈 길도 없다 그랬어요. 그 행단은 통행료도 무딜리지 않고 가장 가난한 사람조차 데려다 준다. 책이라는 날개 달린 정차는 얼마나 값이 산가. 게다가 영혼을 단단히 짐져주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은 곧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리시브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에밀리 디킨스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이 책을 읽는 것을 하나의 여행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는 거 알고요. 그래서 이제 에밀리 디킨스는 총 자기가 살고 있을 적에 6편인가 7편밖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죽으면서 자기 유품을 전부 다 태워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그것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찾아보니까 그야말로 시를 쓴 4개의 큰 묶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속에 1773권의 3편의 시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사후에 전부 다 뭐냐면 4권의 시집으로 발간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탁 느꼈을 적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책도 내잖아. 책도 내고 작품 냈을 적에, 근데 내가 죽을 때 되면은 뭐냐, 지가 쓰는 것이 절대 시시하기라. 그래, 불태워보라. 이렇게 해서 뭐냐면, 절대로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요새 아들은 뭐냐면, 순진해가지고 엄마 말 그대로 하던 거야. 그 말하는 것들. 법정선이고, 그죠? 법정선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총 5개의 목차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제 1부에 보면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제 3부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작가의 글과 길 있고요. 두 번째는 작가의 인생길 한 게 있고, 그곳에 문도의 땅이 있다. 이렇게 3개로 구분했는데, 그래서 합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도대체 작가가 가야 할 여행이 뭐냐? 이 여행에는 2개의 길인데, 이 2개의 길의 속성이 뭐냐? 이것을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길 떠나는 작가의 여행. 세 번째는 책 속으로 걸어가는 작가의 여행. 이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여행과 작가의 순례는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어떻게 엄격하게 말하면 그냥 재미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고요. 순례로서의 여행자.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필이라는 하나의 문도의 땅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마지막으로 인문 작가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인간, 그 다음에 노동하는 인간, 말하는 인간. 우리가 순서를 보면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또 노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기록하는 인간이 됩니다. 작가에게는 분명히 호모 스크립투스, 스크립트 한다 하는 말은 원고를 한다, 적는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호모 스크립투스가 있고, 이거는 리차드 도킨스가 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행하는 호모에서 조금 전에 말한 호모 비아토르, 오늘을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요는 이 2개입니다. 작가는 모름지기 호모 스크립투스가 되어야 하고, 또 호모 비아토르가 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분들은 뭐냐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뭐냐면은 짐을 꾸려가지고 여행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여행을 하는 그것의 진정한 어떤 하나의 그 캐릭터, 어떤 정체성이 뭐냐를 갖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무대가리로 그냥 글 쓰고 무대가리로 그냥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갔다 오니까 뭐냐면 그냥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작가의 여행은 깨어있는 글쓰기와 깨어있는 여행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중세시대에 수사들, 수도를 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토기 속에도 읽으면 낙타를 타고서 어떤 여행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갖고 있는 아주 다른 원초적인 어떤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한 번씩 보셨지 싶습니다. 실크로드를 여행했던 우리 한국의 고대 스님 해초. 해초 선생님께서 쓰셨던 것이 뭐고, 책이 왕천 축국전. 예? 그래서 해초, 이렇게 왜 확대됐구나? 손대에 있어요. 손대리가 그래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이 해초 선생님이 이 실크로드를 이용할 적에 왜 젊어진 것이 뭡니까? 책입니다, 책.
책을 지고 이렇게 실크로드를 지난주에 제가 실크로드 갔다 왔습니다. 이거 가리키려고. 그런데 오늘날의 여행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여행자 모습은 이렇게 걸어가는 순례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했는 말에 자, 그 최초로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최초로 비평하는 평론가가 누구냐? 최초의 독자가 누구냐? 저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일주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그것을 쭉 둘러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냐면은 혼자 글 쓰고 지가 읽고 지가 말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지각해서 지가 평하고 다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이 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을 보고서 글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을 보고서 읽는 독자가 따로 있고 그것을 보고서 평론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화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작가에게 뭐냐면 최고의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자연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선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 하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뭐냐면 성경에 딴 거는 안 읽어도 좋다. 천지 창조 요것만 읽자. 오늘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 하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성경보다도 더 오래되어 있는 어떤 중동 사막에서 발견된 고대 도시입니다. 그 고대 도시에 점토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점토판에 이것이 적혀졌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 수천 헥타르의 땅에 건설된 우르크를 이제 그곳에서 가서 구리 장식함을 찾아보라. 그리고 라피스라줄리 돌판을 끼는 읽어보라. 이래 말씀. 이 말은 가서 찾고 읽어보라. 요 세 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점토판에 적혀져 있는 그래서 물론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의 업적을 적은 것이지만은 여기서 통해서 작가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가서 찾아서 읽어보라. 작가라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숨겨져 있는 어떤 사물의 존재성을 찾아가지고 발굴해가지고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그것을 적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다. 우리가 사물을 읽는다 하는 건 단순히 리딩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워치에서 시킹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동입니다. 이동이라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인간이 갖는 노마드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죽노? 숨을 안 쉴 때입니다. 몸이 꼼짝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움직인다. 이 말은 속성은 그럼 끝없이 움직이라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이동성이 보통 사람보다 더 강한 하나의 집착과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것이 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에게는 두 영행지가 있습니다. 지자를 잘 보십시오. 지자는 뭡니까? 하나는 누구? 땅지자. 하나는 잡지 가지겠어요. 그 지자. 인간의 두 여행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신성을 깨달은 두 권의 책은 성서와 자연이다.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없더라고요.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이분이 이제 썼는데, 내가 신성을 깨달은 두 권의 책은 성서와 자연이라, 서양적인 관점입니다. 서양적인 관점에서 결국에는 작가가 되려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작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또 동시에 이 자연이라는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개는 뭐냐면 작가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깨달아야 할 두 권의 책은 society, 사회라 하는 것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간이라 하는 것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신성시대였으니까 인간이 뭐냐면 작품의 소재가 되었던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르네상스 이전이니까. 그래서 이 성서와 자연 하는 말은 딴 말로 바꾸면 책과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과 자연. 어떻게 말하면 이 자연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거대한 도서관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연을 두고서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라 하는 것이 끊임없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역시 어떤 성서라는 책, 바이블이라는 하나의 북과 네이처, 이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성서는 완벽한 것입니다. 신이 만든 자연도 완벽한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하나의 관점이잖아요. 성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에 대한 자는 도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 독자 수용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랄까? 창조주 중심의 시대, 또는 작가 중심의 시대가 아니고 독자 중심의 시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자에게는 뭐냐면 수용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용하는 이 말은 뭐냐면 독자 수용, 독자가 자기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을 재해석한다 하는 이런 다양성과 개성의 시대가 오늘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쨌든 주입식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새로운 하나의 창조적인 사고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 하느님의, 죄송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작가가 만든 책이 내 손에 씌워지면 그전에는 정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재해석할 수가 없는 고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수유하듯이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그대로 먹기만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규정의 관계, 이것이 정전인데, 이제는 뭐냐면 텍스트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미완의 책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느냐? 작가가 글을 쓸 때가 아니고 독자가 읽을 때 비로소 그때가 뭐냐면은 하나의 북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텍스트에서 북으로 넘어갈 적에 그 과정을 우리는 독자 수용이라 하는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쓴 글을 독자가 능동적으로 재해석할 때가 비로소 작품이 된다. 그래서 작가가 쓴 책은 한 권이지만은 그러나 독자가 읽어 나감으로써 독자 수용에 거치는 책은 10권이 될 수 있고 100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천지창조조차 하나님 만든 천지창조조차 재해석이 가능한 텍스트로 보는 것이고, 성경조차도 인간의 거듭 읽기에 텍스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간 작가, 여러분들은 이 인간 작가는 필경사이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여행하는 이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현대의 작가가 갖고 있는 것은 두 개의 답을 애고 이중자아를 갖고 있다.
그 이중자라는 것은 뭐냐면 필경사라는 하나의 작가의 모습, 여행자라는 작가의 모습, 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여행이 됩니다. 이제 작가 여행은 독서와 여행은 창작을 위한 산거리 거물과 같다.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산거리 거물이다. 그 다음에 여행과 독서는 영혼을 위한 작가의 두 길이고, 그런데 이제는 펜과 노트, 옛날에는 펜과 노트지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하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두고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현대의 작가의 모습이죠. 그죠? 옛날에는 그저 유럽, 그리고 옛날에는 지중해, 이렇지만 이제는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갖고서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서 오늘날의 작가의 모습을 갖다가 아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이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분명히 여러분의 여행을 갈지게 가는 하나의 기본적인 것은 또 끄집어내요. 손이 닿으니까. 예.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런 필수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캐리어, 패스포트, 스마트폰, 요 세 개, 비자, 카드 이것만 갖고서 가는 것이지 그냥 아주 뭐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시대는 없어져 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 해초가 여행했을 때 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행했을 적에 똑같은 해초 선생님도 여행자이면서 작가였잖아요. 여러분들도 여행자면서 작가였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갖는 비전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달라졌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행을 떠나는데, 그러면 뭐냐면 once upon a time, 옛날 어느 한때냐, 그것이 알고 뭐냐면 작가의 역정하는 것은 즉 writer's freedom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입경입니다. 입경에서 출경으로 나온 것입니다. 입경하면 어느 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여행을 찾았어. 아프리카를 가든지 동남아를 가든지 뭐 예를 들어서 몽골을 가든지 하다못해 뭐 어떤 강원도를 가든지 가는 겁니다. 순례와 여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여행의 목적은 리턴이 없습니다. 물론 집이 있으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가의 순례는 반드시 뭐냐면 여행을 떠나면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 돌아온다. 그래서 입경을 하면은 그 여행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행에서 나오면은 뭐냐? 글을 쓰는 독서의 입서로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 오류를 잘못을 갖고 있는 그 여행 갔다 와서 그 여행 갔다 오자마자 내가 그 여행에 대해서 글 한 편 써야 되지. 글 써보십시오.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여행했던 내 몸을 깔아앉혀야 됩니다. 그 깔아앉히는 작업이 뭐냐면은 입서입니다. 독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서를 책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썼는 책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항상 책 한 권의 무게는 보통 뭐냐면 한 350g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책 한 권의 무게는 1톤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살았는 모든 삶의 무게가 그 책 속에 실려 있기 때문에 책의 무게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그야말로 자기의 삶을 혼신을 다해서 쓰는 책, 아무데나 대충 쓰는 책, 똑같은 책이지만은 딱 책을 갖다가 손에 얹어보면은 무게가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혼신을 다해서 쓰는 책은 무겁고요. 아무리 그 책 페이지가 많아도 대충 쓰는 책은 가볍습니다. 무서운 어떤 하나의 작가와 독자 사이의
텔레파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스가 돼서 그 책의 읽는 거는 좋은데 책의 무게에 눌리기 때문에 출세를 해야 됩니다. 출세를 하면 드디어 내가 뭐냐면은 저거 입문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책을 쓰게 되는 갖게 되죠. 입문을 하면은 드디어 출판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수를 쓰고 이것이 뭐고 N성으로 되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고 또 두 권의 책이 만들어지고 세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두 번째가 의뢰는 길의 여행. 최초로 여행한 사람이 누구냐? 최초로 입경을 하고 출경을 하고 입수를 하고 출수를 하고 책을 써서 출간했던 사람이 저는 항상 단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테는 어떤 분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 나와요. 단테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스토리로 엮고 그것을 기억하고 필사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고 그것을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말씀하고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분화시킵니다.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것을 갖다가 그냥 보고 듣거라. 이거는 보통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처럼 뭐냐 하면은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작가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갖고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인간이 보고 그것을 필사하는 이 능력 이것이 작가입니다. 여기는 지금 많은 한 70명 여명의 작가분들이 계시지만 작가 속에 있으니까 작가가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부산바닥에 흩어놓으면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항상 이 작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 천부적인 하나의 재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이 단테는 처음으로 지옥을 영감해서 신곡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여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후세계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뭐냐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구경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입니다. 지옥과 천국과 연고가 쳤는데 이것을 언제 했냐면 부활절 전날에 이 단테를 갖다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으로 이끈 두 명의 베아트리체라는 여인과 베르길리우스라는 자기 로마의 철학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단테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베아트리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르길리우스라는 이 인물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테의 신곡은 르네상스의 판파레를 처음으로 울렸던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떤 하나의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할 수 있는 신만.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여행하고 있던 인물을 천상으로 끌어안냈던 인물이 베아트리체는 여성입니다. 즉 천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한 여인이 단테를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구제자랄까 구원의 메센스가 천사에서 인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문화, 인간에 의한 구원을 처음으로 작품으로 해서 보여준 인물이 단테입니다. 그럼 이 베르길루스는 단테는 천국을 이해할 때 35살이죠. 예, 그때가 35이었습니다. 그때는 옥중 중년 35세입니다. 그 당시는 많이 살아도 70살이었습니다. 딱 중년입니다. 단테가 20살 때 이 하나의 지옥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나이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수필은 중년에 쓰는 나이입니다. 시라든가 소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피천덕 선생님이 수필은 뭐 중년의 문학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을 적에 사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테가 신곡을 썼을 때가 지옥을 구경하자 이 1035세 여기에 제가 홀딱 반해가지고 수필은 중년의 문학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옥과 연옥과 천국 막바로 단테가 지옥에서 천국을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연옥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사실은 이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서 3권의 책을 쓰는 것이죠. 지옥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쁜 짓 한 놈은 전부 다 지옥에 가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소크라테스 이런 놈도 전부 다 지옥에 가가 있습니다. 연옥에서부터 뭐냐면 조금 반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해서 천국을 갑니다. 요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지옥은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연옥은 뭐겠습니까? 지옥은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미래, 과학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뜩 이야기할 적에 단테가 그냥 지옥과 연옥과 천국 이 3군데를 구경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학이 그런 것입니다. 수필이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나의 과거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수필을 통해서 현재의 수필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반성합니다. 그래서 마치 나중에는 뭐냐? 천국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어떤 하나의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작가에게는, 글에게는 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단테의 신곡이 반영해 준다.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최초로 이행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연옥과 천국은 하나의 신이 만든 곳입니다. 신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기하학적인 건축학적으로 그것을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단테가 구경하고 그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 작가라는 것,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소재가 주어집니다. 작가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책이 주어지고 똑같은 자연이 주어지고 똑같은 관점이, 개념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글이 개성을 갖느냐, 실험성을 갖느냐, 현대성을 갖느냐, 이것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를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의 신의 길이 갖는 큰 관점은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하는 이 말의 핵심적인 용어는 신에서부터 인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에서부터 인간으로, 신의 책으로부터 인간의 책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큰 어떤 하나의 문을 열었다 할까요? 그것을 해준 것이 바로 단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단테의 후예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단테의 후예가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테는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단테라는 인물을 우리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자. 단순히 뭐냐면
시국을 썼던 어떤 르네상스 시대의 1500년대의 그 하나의 작가야. 이게 아니고 단테가 갖는 캐릭터를 보면은 물론 르네상스 작가라는 것을 알고요. 두 번째는 죽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귀한 곳으로 간 탐험가. 단테는 탐험가. 죽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것. 어떻게 말하면 뭐냐면 인간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죠? 천국에는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안 될 것 같아. 지옥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살아서는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이라 하는 것, 작가 인간이라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시지부리 한 데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갈 수 없는 곳에 가야 된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그 어디 사찰 같은 데 가면은 딱 옆에다 뭐라고 공간 입구에 적어놨냐면은 출입 금지 뭐 이쪽으로는 오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 진짜 그곳에 글감이 있어요. 알아두세요. 출입 금지 레드라인 너머에 글 쓸 곳이 있다. 이걸 그래서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으로 간 탐험가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옥은 있어 라고 믿도록끔 해준 인물이 누구냐면 단테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작가의 큰 역할이 있습니다. 소설가는요, 처음부터 뭐냐면 내 글은 지어낸 거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소설 허구입니다. 허구. 뻥 때리는 거잖아요. 소설 쓰는 사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는 말은 수필, 정말 예를 들어서 수필가들이 어떤 글을 쓰면은 정말 그런 인생이 있었구나. 수필가들이 어디 여행한 것을 쓰면은 나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글이 좋은 글입니다. 나도 이 글 속에 있는 그곳에 가고 싶어. 이게 바로 그렇다. 그곳이 있다. 이 하나의 리얼리티, 진실성, 트루스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것을 믿어준 서사 작가, 이 3번, 이것이 우리 수필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숱한 인물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러포 작가입니다. 리얼리즘 작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터, 등장인물을 묘사하는데 인물이 잘 묘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단테의 지옥편을 읽는 것입니다. 지옥편을 읽으면 거기서 고통받는 모든 알렉산더의 모습이든지 이런 것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배신입니다. 그래서 숱한 인물들의 상상을 생생하게 해주는 러포 작가가 역시 그런 인문학적인 안목을 보여주는 첫 인문학자, 하나의 신학 작가가 아니고 신학 작가가 아니고 첫 인문 작가가 바로 단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대 작가들에게 작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보여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적에 우리에게 단테는 어떤 인물이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작가로서 어떤 하나의 작가로서의 하나의 상을 가져야 되느냐, 작가로서의 피규어 상을 가져야 되느냐. 작가는 르네상스적인 시대성과 역사성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탐험성을 가진 작가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서사 작가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캐릭터를 살려주는 러프 작가가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인문 작가, 그래도 인간을 위한 인문 작가가 되어야 된다. 여섯 번째는 그래도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올 작가들을 위한 선지적 작가가 되어야 된다. 이 6가지 캐릭터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요 말만 따라 해보세요. 르네상스 작가, 탐험 작가, 서사 작가, 러포 작가, 인문 작가, 선지자로서 작가. 네.
그리고 아이고 언제부터 뭐 글 쓰는 거는 막 때려치고 이 생각하고 그러나 이 생각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서 글 쓰면은 글이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글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글 쓰는 사람들만 작가냐 이 말입니다. 글 쓰는 사람은 작가냐? 아닙니다. 저는 항상 뭐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지구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이런 탐험가들, 모험가들, 여행가들, 그다음에 곤충학자들, 식물학자들, 항해사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저는 작가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코 폴로, 그다음에 오블루 디아스, 콜럼버스, 마젤란, 문제. 전 역시 처음하는 이 실크로드 해초, 심지어는 종의 기운을 쓴 찰스 다윈 이런 분들도 돌아와서는 전부 다 모험기를 쓰고 여행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가로서의 어떤 하나의 소화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결국 이런 어떤 하나의 탐험 작가라든가 발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갖는 탐험기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작품 속에 인정해서 받아줘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기억하면 단테의 선후배들, 단테 이전에 호머가 있습니다. 호머는 지중해를 여행하고 그리스를 여행하고 쓴 사람이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입니다. 존 반얀의 철로 역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순례를 적어놓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칼리브 여행기가 있습니다. 소인구, 여행구 이런 이야기. 게테의 이탈리아 여행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데르센의 지중해를 여행했던 사람이 지중해 여행기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19세기 세계 일주가 있습니다. 카잔차키스 유명한 거 없고 그리스인 조르바 쓰는 스페인 여행이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찰리와 함께한 여행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글을 쓰기 전에도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작품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또는 상상력과 체력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을 꾸려서 훌훌 떠났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여행하고 이태리를 여행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하고 지중해를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새롭게 작품을 썼습니다. 괴테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괴테가 썼던 자문에 이탈리아 여행을 썼습니다.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을 하기 전에는 젊은 베르텔의 슬픔, 연애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쓴 것이 괴테의 파우스트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 여행은 그 작가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삶과 자기의 작품 세계를 바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작품이 어딘가 불만스러워.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수성과 감성과 이성과 상상과 상상력이 고갈된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절대로 아저씨하고 같이 떠나면 안 됩니다. 수발 들다가 끝나면 조금 쉬다가 계속하겠습니다. 5분입니다.